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론의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회 임영덕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10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세월호 사고 7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말 및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장형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형국입니다.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왕성옥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가 분화되고 맞벌이 가정, 고령 가구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이유들로 가사한 도우미와 같은 돌봄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사회적 평가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적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돌봄 노동자에 대한 노동 환경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왕성욱 의원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빈 소개 중에 빠진 분이 계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님이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회 부의장 문경희입니다. 코로나 비대면인데 박수 소리가 이렇게 안 나긴 처음이어서 잠깐 다시 인사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스스로 박수를 유발하고 분위기가 다소 너무 이렇게 꽉 이렇게 막중한 토론회이니만큼 분위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좀 시작은 밝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우리 가정 주변에서 돌봄 노동자분들도 너무 많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얼마 전 제가 TV에서 공익 광고 한 편을 봤습니다. 어떤 음악이 나오면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그 가족의 아프신 분을 돌보고 계셨는데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적당한 음악이 나오면서 아니 요양보호사 이렇게 하는 혹시 공익 광고 보셨나요? 한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자의 단면을 보여준 공익 광고였습니다. 그냥 이것을 보면서 이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요양보호사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처우,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공익 광고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 대안들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은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평상시에 많이 노력해 오신 우리 좌장을 맡으신 왕성욱 도의원님 오늘 좌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좋은 토론회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순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장님, 그리고 김혜전 전국 불안전 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회 함께 해주시는 윤미라 경기자활센터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김현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사무관님, 토론을 통해서 경기도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 마련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의회도 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토론회 몇 번 안 와봤는데 저는 토론회 축사 100% 출석을 해주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님 오늘도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근철 대표님이 늘 이렇게 토론회 때마다 직접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토론회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정말 전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면서 복지에 관해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배수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잘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왕성호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오늘 함께 토론과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그 내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님이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광역위원 의원 대표이기도 하고요.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일 교섭단체 대표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박관철입니다.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이 취지나 내용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책 토론회는 과거처럼 의회가 의결권을 가진
그런 의결만 하는 그런 조직으로만 비춰져 있었죠. 초창기에는. 그런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는 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에서만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돌봄 위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왕성욱 위원님께서 좋은 분들 모셔서 좋은 제안들을 갖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이제 패스를 하면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다시 집행기관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 정도 터울이 되면 그걸 다시 상임위로 내려보내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 제안을 하고 정책을 하죠. 그래서 예산을 담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정책 토론회가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담는 정책은 저희들이 당 정책으로 담아서 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이 정책 토론회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이 부분은 지역의 민원이나 아니면 상임위에 대한 관련돼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하는 분들이 소중하고 여기서 나오는 대안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더불어민주당 정책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이 정책 토론회를 80회를 합니다. 80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의 민원이나 상임위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안들을 밑에서부터 우리 자치분과이라고 하죠.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기본 틀이 이곳이고 이곳에서 올해 80회를 저희가 하고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 토론회 도교육청하고 하는 것도 20회에서 약 한 100회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전반기에 그게 한 70% 이상 찼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우리 의장단하고도 의논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민원과 관심 분야의 정책들을 좀 담기 위해서는 이 정책 토론회를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당 정책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정책 토론회가 기본 틀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좋은 대안들이 나오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좀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부의장님이나 우리 배수문 우리 삼선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에 관심 있게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도 또 나와 계시고 그래서 한층 오늘 이 자리가 좋은 확대되고 좋은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오늘도 700명이 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9일 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올 수도 하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좋은 대안들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지국장님이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소중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왕성욱 의원님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봄 노동자는 이제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이런 분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어려움에 빠진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인데요. 하여튼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낮은 평가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가 이제 현실인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즐겁지 않고 노동에서 자기가 충분히 대접받지 않는다 그럴 때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노동국이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도 이런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토론회가 그런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의 한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내빈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소관부서의 장의 참관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토론회의 의견이 도정회의 반영을 위함입니다. 이 토론회 소관부서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노동권익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이상으로 토론회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은 앞에 토론석 이미 착석해 주시네요. 예, 그럼 2부부터는 좌장인 왕성호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멀리서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냥 바로 시작하면은 괜찮으시겠어요? 발제나 토론하시는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뒤에 우리 특별히 우리 저기 기자님도 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관계 부서에서도 지금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기간이라 노동국에서는 또 이제 좀 있으면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텐데 사실 이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저는 좀 반성을 하면서 이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비스는 시작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사노동이라는 게 저평가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적인 노동으로 치부되던 이 가사노동이나 요양보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이 돌봄 노동의 성격들은 거의 99%가 여성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동에 대해서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노동으로 취급되고 이게 그나마 이제 사회화되고 임금 노동화 돼 가고 있고 또 이제 임금 노동화 이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식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임금은 열악하고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이걸 정당한 노동으로 평가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같은 이 여성 이 노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에 제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 우리 주제 발표 첫 번째 해주실 분은 이 돌봄 노동, 가사 노동에 대해서 이 노동의 권익을 주장하시고 처우 개선을 주장하셨던 분이시고 또 그런 현장과 연구를 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먼 걸음에 이게 먼 곳에서 흔쾌히 응해주시고 달려와 주셨어요. 우리 김재순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주제 먼저 발표해 주실 거고요. 다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인데요. 이 사적인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됐던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이 보존까지 해주는 우리 있죠. 요양보호사라고 불려지는 것을 대표로 하는 우리 김혜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인권 우리 이 가사 노동에 대해서 이제 자활이라고 하면 사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경기도가 그 국도비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광역 자활센터가 있고요. 또 경기도 내 전국 31개 시군에 다는 아니지만 또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 자활을 잘 이끌어 가시고 자활은 곧 직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사 노동을 아주 선도적으로 지역에서부터 그 성남에서부터 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윤미라 경기 광역 자활센터장님께서 토론자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전부터 이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신 인권위원회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주로 맡아서 담당하시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사무관으로 계시는 김영전 선생님, 네, 또 멀리서부터 와주셨어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 돌봄 노동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사전에 먼저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었고, 네, 그거를 제가 경기도에서 와서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경기도가 하면 전국이 할 수 있다. 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그 광역 김재순 우리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 회장님께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하시기 전에 좀 가정관리사 협회 또 좀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김재순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요양보호사하고 약간 좀 다른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또 왕송옥 의원님을 비롯하여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고 계시죠? 네, 혹시 잘 하고 계신가요? 힘들어요. 힘드시죠? 네. 여러분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힘들어하는 그런 가사 노동을 저희 가정관리사 협회 가정관리사 선생님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68년 거의 70년 엄청 오래됐죠? 이 가사 노동이. 그런데 98년 그때부터 이제 이 가사 노동을 조금 더 직업으로 하고 하자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비공식 영역이고 아직 직업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사 노동은 포괄적으로 청소, 설거지, 집안일, 아이를 돌보는 일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사 노동을 하루 이틀 3일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엉망이 되겠죠. 설거지가 이렇게 산처럼 쌓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가정관리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처우가 개선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가사 노동자의 현실을 개괄적으로 저희가 오늘 PPT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 노동자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비공식 노동자가 많아서 아직 공식 통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규모는 14만 2천 명, 다수의 비공식 종사자가 존재하고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규모는 약 38만에서 5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 평균 31.3시간으로 생계형 노동을 하고 있고요. 연령 및 성별을 보면 91% 정도가 50대 이상의 여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70대 분들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사 노동자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노동자는 지금까지 법적 위치를 보면 68년간 노동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글씨 때문에 아직까지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용을 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보장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노동관계법에서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에도 배제가 되어 있죠. 노동자로서의 불인정은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가져야 할 권리를 앗아갔고요.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실직 기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가사 노동의 76%는 안전사고의 경험이 있고 45%는 업무 중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고나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약간 전무한 실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독 생계부양을 하는 경우가 72.8%가 아픈 것을 참고 일하며 34.8%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다음에 63%가 근골격계 증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년간 노동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객의 말 한마디로 해고될 수가 있고요. 업무와 무관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뢰, 신용, 성의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이므로 업무만이 아니라 관계 맺기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하고 고객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노동의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와 특성 파악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오는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의 강도가 가장 높은 이들은 판매직 노동자인데도 감정 부조화가 심하다고 느끼는 판매직 노동자에서는 38.4%가 느끼고 있는 데 비해 가사노동은 34.4%가 감정 부조화를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에 한번 보실까요? 완전히 일터는 전쟁터랑 똑같아. 저희 관리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잠시도 튈 틈 없이 해야 되고요. 법안 논의 시 4시간 단위로 일하는 가사 노동자들을 1시간 단위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나 가사 노동은 4시간을 기준으로 7대 영역, 70까지 세부 업무를 하고 한 업무당 3분 안에 끝마쳐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 빨리빨리가 습관화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가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세제, 주방 세제, 욕실 세척제, 얼룩 제거제, 가구 황태제 등은 속에는 화학물질 등 장시간에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저희들 신입 교육을 진행할 때 하긴 하지만은 교육이 약간 좀 전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분쟁의 조종자가 없습니다. 고객이 약속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되어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고객이 저희 과이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하고 약간 존중감이 없다고 자기를 하대한 것 같다고 오지 말라고 바로 그렇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집 앞에 갔을 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속된 노동 외에 부가 노동을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고객의 주관적 평가 기준에 의해 가사 노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금을 떼어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약간 종종 있습니다. 재난구제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완벽한 사각지대입니다. 가사 노동자의 코로나19 이전의 월 평균 수입은 112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64만 9천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일거리가 끊긴 상태에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었고요. 소득이 급감하였지만 입증이 어려워서 특수고용자 재난지원금도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의 저평가를 보면 한여도 아니고 시운율도 아닌데라고 저희가 달았습니다. 가사 노동자들은 고충은 계급제 사회 잔재로 남아 한여 취급, 나무, 집안일,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약간 하대가 있습니다. 가사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 전문가로서의 인정이나 존중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감시 31%, 업무 이상의 지나친 요구 35%, 부당한 의심 12%, 인간적 무시 9.7%, 폭행 또는 폭언 3%, 성적 불쾌감 2% 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칭 개선, 가정부, 파출부가 아닌 가사관리사. 가사 노동자에 대한 호칭은 식무에서 시작해 파출부, 가정부를 거쳐 가사 도우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동자를 지칭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가사 도우미 역시 노동자로서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집안의 노동자 전체를 가정관리사로 묻고 이중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가사관리사라고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칭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며 반말을 쓰다가도 가사관리사라고 불러주는 것을 요구하면 존댓말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정입니다. 법 제정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2004년 중국가정관리사협회가 발족하면서 2010년도에 김상희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사사용인 적용죄 삭제 발의를 요청했지만 고객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됨으로써 발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사용자로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참조해서 특별법 제정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인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19대 아니고 20대 국회 민주당 서영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가사노동자 존중법, 고용노동부 각각 발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대 국회입니다. 잘못됐네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발의했고요. 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이미장 국회의원이 이번 21년 3월 16일자로 이 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사용자로, 그다음에 중간 착취 방지를 위해 공익적 제공 기관 협동조합 비공익단을 육성하자, 주 15시간 이상 최소 노동 시간을 보장하자, 퇴직급여,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회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자. 그다음에 가사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운영하자. 그다음 4시간당 10분간의 휴게 시간을 주자 하는 것이 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정책 제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무권리 상태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권리보장 기본 조례가 필요하고요.
유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무안군, 나주, 곡성, 부산, 기장군, 여주, 순천, 이렇게 사천, 해남, 하동군, 진주시, 진도, 부산광역시, 서구, 포천, 보령, 이게 남양주 중에 요양보호사 기본 조례는 있는데 네, 가정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가 42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40만으로 추사되는 가사 노동자는 수치적으로 비교할 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조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가사 노동자를 위한 조례는 전무하고요. 가사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 두 가지를 보도겠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 가사 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이동 노동자 쉼터가 곳곳에 있으나 택배, 퀵서비스, 대리기사, 집배원 등을 주 대상을 하고 있고요. 가사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보군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가사 노동자의 특성상 센터의 위치가 이용도를 좌우하므로 이동 시 쉼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요구되고요. 법률 상담, 분쟁 상담, 감정 노동 상담, 안전교육, 건강진진,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쉼터를 위한 조직화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 3가지,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파출부, 가정부에서 가사 도우미로 전환되온 가사 노동자의 명칭은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주체성과 존중이 결여되어 있고요. 가사 노동자에 대한 관내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 노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노동임을 일깨우는 내용의 캠페인을 통해 가사 노동을 천시하는 문화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 4가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자. 지금 현재 안산, 창원 등에는 한부모 가정의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서 한부모 가정의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94.1%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1인, 고령가구, 저소득 맞벌이의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하고 다양한 가정의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을 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이 돌봄 노동의 가장 가사 노동과 비슷한 또 이렇게 수치를 할 수 있는 이 영역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분들도 많고 또 같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요양보호사의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 김혜진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혜진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한 번만 더. 네. 네, 요양보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발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돌봄 노동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돌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돌봄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제 이런 목표 아래 주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돌봄 정책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인구 구성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런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의 돌봄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2008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흔히 사회 서비스 영역이라고 하는
이 돌봄 노동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런 돌봄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인구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봄 정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측면들을 다 짚으면서 돌봄 정책이 만들어져 왔지만 과연 이 세 가지 측면의 핵심이 과연 제대로 짚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서 돌봄 정책을 마련한다고 할 때 이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돌봄 정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하는 비용과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돌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이 이제 거의 유사하거나 돌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이 이제 높다면 여성 노동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으로는 끊임없이 이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게 낮은 비용으로 어떻게 유지되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주로 정책들이 많이 설계돼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한 노동이 매우 많이 창출이 됐죠. 인구 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고령화되면서 특히 노인 돌봄에 대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전에는 여성이 무급으로 하던 일이다. 근데 이 무급으로 하던 일이 유급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예전에 무급으로 했던 노동인데 이거를 돈 받고 해야 되냐 뭐 이런 인식들이 이 노동의 가치 자체를 대단히 폄훼하거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또 제도가 설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도 그러니까 낮은 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대규모로 양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돌봄 정책이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돌봄 그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에 천착한 그런 정책이 그동안은 만들어져 오지 못했다. 그런데 2020년 이제 들어와서 특히 2010년도부터는 이제 그 돌봄 노동의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돌봄 노동 그 자체, 즉 좋은 돌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돌봄 노동의 특성을 보면요, 이 돌봄 노동은 돌봄 노동자의 질을 넘어서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자가 권리가 많이 있어야 이 돌봄 노동의 질이 당연히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 이 돌봄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돌봄 노동 그 자체에 천착하는 정책들을 많이 요구해왔고 2010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이 돌봄 노동에 대한 고민들이 지자체별로 또는 그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 속에서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이제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이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수행하는 기관은 장기 요양 시설 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노인들이 입소를 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 그런 시설을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장기 요양 기관이라고 할 때에는 주로 방문 요양을 담당하는 곳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요양 시설과 제가 장기 요양 기관들이 주로 이 서비스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요양 보호사들은 제가 양기 요양 기관 혹은 장기 요양 시설에 고용되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신체, 가사, 정서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양성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그때부터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요양보호사가 44만 4,525명, 사실 단일 업종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따로 추려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10만 3,228명, 거의 전국의 25%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수죠. 이 정도의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가 자격 시험을 보고 양성 교육기관을 두고 시도지사가 교부 자격을 주는 이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과연 그 이름에 걸맞게 존중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이런 돌봄 노동은 이 돌봄 노동을 하는 종사자의 질, 그리고 종사자의 권리가 높아질 때 사실 이 돌봄 노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동이 과연 존중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어떠한가가 여러모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핵심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노동은 필수 노동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들은 뭐 최근에 필수 노동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필수 노동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노동이다. 어떤 상황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노동이다라는 의미이죠. 특히나 이 돌봄 노동의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돌봄이 중요하거나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노동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필수적인 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언택트 시대가 되더라도 이 돌봄 노동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노동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필수 노동인지를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니까 돌봄 대상자와 노동자 모두가 다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도 역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고 특히 대다수가 요양보호사의 대다수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좀 신경을 쓰고 더더욱 이제 그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로부터 배제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러저런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코로나19 시기에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도무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마스크가 배당이 되는데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가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재가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뭐 시에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고 뭐 여성가족부에도 알아보고 보건복지부에도 알아보고 막 이제 계속 뛰어다니다가 이제 간신히 마스크를 구해서 이제 보급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염에 취약하지만 필수 노동인 이런 노동에 대하여 어떻게 1차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 사회가 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는 주로 이제 의료 종사자 가 있을 뿐이지 필수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일자리 중단으로 인한 실직과 휴업에 따른 소득 감소도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서울 요양보호사 중에 일자리를 중단했다라는 경험이 무려 71.4%에 이릅니다. 보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여성들이 이제 그 노동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화되었던 노동이 다시 이제 가족 내의 노동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그 여성 노동자들이 돌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돌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 또 감염에 대한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꺼리는 일들도 매우 많아져서 실제 일자리 중단 경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중단 기간 동안 거의 무급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다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무급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용보험도 적용이 될 거고 뭐 이럴 텐데 왜 무급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 설명을 드리듯이 요양보호사의 23%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라는 뜻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사실상 생계가 중단되는 상태인데, 문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긴급 지원을 하는데, 단시간 노동자들은 사실상 긴급 지원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드러난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보았을 때는 뭔가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 노동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공백기에 있는 사각지대 안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 실태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자료인데요.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7,691원. 물론 이제 이건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전 자료여서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꺼내온 이유는 전산업 평균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전산업 평균이 19,522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의 평균이 16,168원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임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요양보호사 대다수는 여성이고요. 무려 94.7%가 여성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48.8%, 즉 절반이 60대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74.7%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문 요양을 하는 노동자들이죠, 주로. 시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규직 비율이 높지만,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근속기간은 시설이 조금 더 높을 뿐이고, 재가기관이나 시설기관들이 근속 연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 전 산업에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률이 90%를 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까 이제 가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제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해서 노동 조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요양보호사들은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는 이런 현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권리 침해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권,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굉장히 강도 높은 신체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돌보기 때문에 노인들 목욕, 뭐 이동, 뭐 식사 지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 자체가 강도 높은 신체 노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50대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산재가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자의 대다수는 다 근골격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산재 인정이 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질병이 95%고, 이 95%는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재 인정률이 매우 낮다는 거죠. 지금 그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은 비율을 보더라도 전 산업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근골격계 질환 자체가 워낙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는 원래 본인들의 요인이 있다, 이미 나이가 들고 여성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정 외의 일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시골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보면서 농사 많이 지었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원래 이제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가는데 이 노인분들이 농사를 막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하면서 막 밭에 저거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밭도 메고 김도 메고 이런 거를 다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가족 돌봄,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대상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그 노인분들이 또 어린아이를 돌보면 그 어린아이도 함께 돌봐야 되고, 심지어 가족들의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가족 돌봄을 하게 하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거부하면 이용자가 우리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언어적 폭력이 25%, 신체적 폭력과 위협이 16%, 성희롱이나 신체 접촉이 9.1%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였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장의 조사를 보면요, 최근 1년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성폭력,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응답한 비율이 무려 54.1%였고 2개 유형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무려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홀로 가서 가정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실태가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양보호사들에게 뭐가 가장 만족스럽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람.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내가 노인들을 돌보고 이 노인들이 아프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에 보람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거죠. 75.8%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고용, 노동 시간, 노동 강도, 특히 임금, 승진이라고 하는 건 주로 미래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있고 보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 조건이 이렇게 나쁠 때에 이 보람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양보호사 노동은 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거냐라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일단 돌봄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 폄훼가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이것이 여성에 의해서 무급으로 수행되어 온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이거를 돈을 주고 또는 많은 돈을 줘야 되냐,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 여성의 희생에 기반하여 무급으로 수행돼 왔고, 사회적으로는 그거를 또 한편으로는 가족임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마치 지불해 왔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인구 구성과 가족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무급 노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이게 유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거는 여성들이 누구나 해왔던 일 아니냐라는 사회적 폄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노동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일상적 활동인 것처럼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 노동은 노동 자체에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돌봄 노동은 효율성, 즉 투입을 얼마 하면 산출이 얼마 된다라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돌보는 것과 두 사람이 돌보는 건 당연히 다르겠지만 세 사람, 네 사람이 돌본다고 해서 돌봄의 질이 그 배수만큼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주로 이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질과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감정과 행동이 결부된 대단히 고난이도의 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고난이도의 노동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 사회적 규범, 사회적 중요성으로 좀 재구조화할 거냐, 이 부분이 아직은 공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뭐 앞서서 처음에 이제 그 인사말을 하셨던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의 문제, 그다음에 업무의 범위, 어디까지가 업무의 범위인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숙련이 어디까지 형성되어야 하는가, 이런
갖가지 말 그대로 업무의 형태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것의 숙련 형성 과정을 다시 한번 사회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밟기보다는 주로 요양보호사 개인의 역량, 능력 이런 데에 떠맡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이런 활동을 해왔고 그러나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되었던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그 요양급여는요.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민간 위탁업체에게 맡겨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처음에 이 자리를 만들었을 때는요.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정제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신고제였죠. 그래서 지정제로 왔지만 여전히 기존 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도 기관이 설치된 후에 6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이런 지정 심사 기준 자체가 매우 느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개인 운영이 무려 75%를 차지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 즉 법인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거고요. 대다수가 개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들여서 국가의 보험으로 지급하는 이런 장기요양 제도 자체가 민간에게 맡겨지고 민간이 경쟁해서 민간이 알아서 수익을 받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급자 규모는 정체되고 있지만 요양시설과 기관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보더라도요. 전체 25,383개의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20명 미만의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굉장히 소규모의 요양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수급자의 모집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급자 모집이 되게 어렵다라는 답변이 72.3%에 달합니다. 과잉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잉 경쟁이고 수급자 모집도 어렵고 이러니까 다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 이 불만을 노동자들에게 이 어려움을 노동자들에게 약간 떠넘기는 그런 구조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권리를 위한 지자체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실은 세 주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주체라는 건 첫 번째 주체는 행정이죠. 행정. 즉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원 조직입니다. 저는 돌봄에 있어서의 지원 조직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에서도 실은 돌봄 노동자를 위한 돌봄 기관, 돌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감정 노동을 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 돌봄 노동자들을 돌보는 기관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그리고 지원 조직, 네,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 조직 이렇게 세 조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면 행정은 뭘 하는 거냐? 바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34조에 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을 경험하는 경우 이 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험법 61조는 지자체 장의 현지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가 이미 조사,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 감독 권한을 통해서 성희롱 예방,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적용 이런 것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공적인 관리 체계, 즉 역할을 해야 되는 복지부, 건보공단, 장기요양위원회, 특히 직접 지도 감독을 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해 보면 실태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그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안정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 장기요양법 47조 2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침해를 위한 상담,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나 건강권이나 노동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물론 이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원에도 만들어져 있고요. 아마 최근에 의정부에서 개원하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도 최근에 시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규모가 너무 작고 인원이 너무 작아서 경기도와 같은 거대한 광역을 감당하기에는 거의 저는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도 5개의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이런 이제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경기도는 매우 규모가 작고 힘들다라는 점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모임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이 담당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서로 만나서 스스로의 질을 높이고 같이 어려움을 논의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데도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양보호사의 현장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직무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노동을 왜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될까요? 필수 노동에 대해서 안전한 노동을 해야 되고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봄 정책에 돌봄 노동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돌봄 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지지 않도록 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돌봄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인구 구성도 다르고 돌봄의 수요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그 조사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절로 박수가 나오지요. 예. 다소 이제 조금 발제 시간에 제가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지금 유튜브 생중계되고도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번 기회에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분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님의 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취약한 돌봄 노동 현실을 아마 우리 이렇게 쉽게 접하거나 시민들이나 내지는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들에서도 이렇게까지 심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것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도 전 또한 현장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좋은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정책이나 경기도가 가야 된다라는 방점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히 돌봄 노동 중에서도 제도의 사각지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인 가사 서비스가 굉장히 더 취약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그 과정을 한번
계속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사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가정 내 돌봄 서비스 했던 가사 서비스가 이제 좀 굉장히 분화되는 과정들을 갔는데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모라고 불려졌습니다. 60년대 전후로 파출부라는 이름으로 살림과 가구원 돌봄을 함께 제공하던 것이 2010년 전후로 가사 서비스는 살림, 베이비시터는 아이 돌봄, 산후조리 서비스, 산모 돌봄으로 각각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2008년에 장교양법이 시행이 되고 12년에 아이돌보험 지원법 제정으로 아이돌보험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분화의 박차를 가했습니다. 사회서비스로서 정부의 책임이 강화하고 공공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전통적으로 가족 내 돌봄 전체를 의미하던 가사 서비스는 이제 청소, 세탁, 음식 준비 등 의식주를 보살피는 것으로 국한되고 종사자 육성도 다른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적으로 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사는 오래되긴 했지만 민간 시장에 자생적으로 그냥 두어지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아마 가사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광고 홍보 많이 보셨을 텐데 IT 기반 그 영리업체들하고 또 비영리 진영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영리업체들은 이제 IT 기반 하면서 뭐 대리주부다, 미소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기업들이 하는 개발해서 서비스를 사업으로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종사하는 일을 하는 그 돌봄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더 취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그 법이나 제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지방정부들에서 특화 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뭐 권역별로 나눠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천, 뭐 안산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 SOS 돌봄 지원 사업이 굉장히 잘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12월, 20년이죠. 12월 28일에 9개 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6대 핵심 사업의 하나로 가사 서비스 신사업화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시하였어요. 추진 방향에는 뭐 현재 국회에서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된 가사서비스 공식화 법안, 정식 명칭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정을 계기로 가사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공적 영역 서비스 모델, 즉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지역사회 투자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가 아마 올해 그거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바우처로 개발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 투자 사업, 지역에서 지방 정부들에서 해라라고 중앙정부 예산을 안 쓰겠다 이런 걸로 저는 그냥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그리는 그러니까는 법이 언제 통과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법이 통과되면 뭐 지방 정부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특히 사회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 축으로 가사 서비스 분야를 좋은 일자리와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좀 선도적인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우리 발제해 주신 김재순 회장님께서도 이제 제언을 해주셨던 게, 경기도 관내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1인 고령 가구,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의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가정의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을 도 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짜여져서 가려면 어떤 이것들을 만들 지원, 근거 이런 것들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 서비스가 반드시 이 사회 서비스가 가사 서비스라는 가사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져야 되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까는 일과 같이 오랬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들은 아까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좀 건강한 일자리로 건강한 모형으로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삼박자가 같이 맞춰져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직무에 대한 거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괜찮은 서비스로 해서 굉장히 호평 받으면서 넓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 감염 위험 이런 것들 계속 발제자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문 돌봄 노동자 지금 코로나19는 재난 상황이잖아요. 방역 물품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역 지침은 또 준수하라고 요구합니다. 무엇을 하고 하라는데 굉장히 임금도 낮고 이러는데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배달 노동자들은 공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필수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하고 방문 돌봄 노동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해라, 그다음에 발열 체크를 해라, 뭐 위생 장갑을 껴라, 손소독제를 사용해라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공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로 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우리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우리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서 우리 국가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사무관님이세요. 김현정 선생님 마지막으로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에는 자료가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앞에 파워포인트 가능하신 거죠? 네,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경기도의회 또 왕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앞에서 김혜진 연구위원님이나 우리 현장에 계시는 회장님들 말씀을 듣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특히 김혜진 연구원님이 그동안 꽤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기록들, 연구들 하시면서 한 줄 그냥 짧은 문구에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조금 더 음미되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쉽게 그냥 간단하게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현장의 현실에 대한 얘기,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제언들이 조금 더 많이 공유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왕성호 의원님께서 좀 과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현장의 어떤 움직임과 요구, 바람들을 어떻게 하면 인권 교육적인 관점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 업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 현장에 대한 현장에 직접 있지 않다 보니 어떤 이해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작은 여력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해보자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권교육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진행을 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서 오신 분이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어떤 인권 실태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한 그 사례를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돌봄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건으로 현장에서 나타난 돌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인데요. 국립정신병원이 요양시설 확진자를 격리 수용하면서 발생한 상황이에요. 근데 감염병에 대처할 수 없는 시설적 환경에 그대로 확진자를 수용을 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이제 악화된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뭐 국립정신병원처럼 다양한 시설들이 격리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가, 아니면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가,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수용자인가 아니면 이용자인가에 대한 커다란 인식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인식들이 서비스로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초기 행정의 대응은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감염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인 일탈행위로 낙인찍힐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 측면도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을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자 보호할 시민으로 접근할 수 있는 행정의 인권 역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사실 공무원이었던 노동자가 겪은 코로나 상황에서 겪은 인권 침해 문제를, 사실 그 부분을 발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토론회에서 제가 주최했었던 토론회에서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녹여져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공무원분들,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 중에서도 공무원도 굉장한 이 인권적인 문제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돌봄을 이제 돌봄이라는 것들이 그러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우리가 돌봐야 되는 대상은 시민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이 처한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생명권이라든지 안전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는 소위 돌봄을 전담하는 직종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요양보호사만이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노동자도 있는 거고요. 또한 청소 노동자, 시설 장비 인력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일상화된 사람들의 를 돌본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는 게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보건의료 종사자라든지 역학 업무, 감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현장의 어떤 열악함을 조금 더 경험하게 되고, 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좀 더 가시화된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일까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돌봄 종사자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이 하는 일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무들을 우리가 돌봄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례는 서울 이제 남산생활치료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센터가 설마 감시와 격리 기능으로만 존재했겠습니까? 그래서 돌봄을 함에 있어서 돌봄을 이제 직무로 받아들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그 일을 수행을 하고, 또 굉장한 분업을 통해서 효율성까지도 취하는 그러한 접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감염병의 확산을 막으면서도 이용자를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주된 그 고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돌봄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최고 브레인 집단인 공무원 행정조직에서도 이 업무를 가장 주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드디어 돌봄이 행정에서 주류화되는 시기가 올까라는 어떤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단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자 라고 이제 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돌봄 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총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문제였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수준으로 넘어갔을 텐데요. 뭐 아동 돌봄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크게 발생하면 보육 정책이 이제 개선되는 정도,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대처해야 할 업무 정도로 취급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져서 보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행정조직이 코로나19만큼의 어떤 위협 요인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잘 지탱해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뭐 남녀를 가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성들의 존재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문제가 어떤 그 국가 문제도 아니었고 이전까지는 또 전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 저희 행정부를 내각을 지금 총괄하시는 총리님이라면 만약 총리님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은 굉장히 달랐을 텐데 이 문제를 떠넘길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문제는 어떤 주요한 관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내 구성원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정의 문제 또한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 오면서 근근히 이 위기들이 눈에 안 띄게 지나쳤을 뿐이지 그동안 돌봄의 위기는 상당히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회구조 계속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고 사실 여성의 사회 참여 나의 정체성을 실현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사회에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남성 혼자 어떤 부양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사회 경제 활동들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들에게 가정에서의 어떤 돌봄 이런 업무들에서의 어떤 공백이 발생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럼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하고 돌봄에만 치중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솔직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 그전에도 사실 외부에서 우리가 돌본 인력들을 가정에서 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그 시장화된 돌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나마 저는 그렇게 그전에도 위기였다고 보고 위기라는 것들이 이렇게 외부 돌봄 노동자들을 통해서 근근히 이어져 오다가 이제 돌봄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근히 지탱하던 시스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 왜냐하면 아이들 작년에 학교 못 갔잖아요. 4월에 개학했죠. 부모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죠. 출근 시간 전화를 해서 출근을 못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휴직을 해야 되나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고요.
그리고 돌봄 종사자도 사실 이 돌봄 업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면 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직무로서의 돌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서 감염병을 대처하면서 돌봄을 이루기는 어렵다 보니 돌봄이 기피되고 결국은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이나 아동들의 인권은 굉장히 열악해졌다. 더 열악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현장에서는 부모를 둔 가족, 자녀를 둔 가족 그 현장은 여전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제발 우리 돌봄이라는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인프라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반도체를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돌봄이 기본적인 인프라 아니겠느냐.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행정으로 끌어오지 못하느냐.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교훈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어떤 질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돌봄의 경험들이 단지 일시적이었다. 우리 그때 감염병 대처를 잘해서 그랬다라는 어떤 안도, 그런 위로, 뭐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넘기지 말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돌봄을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하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돌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소위 돌봄을 담당하는 직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돌봄과 노동자 개념을 조금 다시 정의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님이 이제 돌봄을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인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육, 양육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공공안전, 사회복지 등 더 넓은 차원에서 시민의 안녕과 유지를 위한 돌봄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로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교육이 진짜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집에 있는 동안 밥, 점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교육의 기능이 단지 어떤 지식 전달만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돌봄 종사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영역이 늘어난 우리가 영역을 확대하게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담당하는 그 액터들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사실 간접적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직도 포함된다. 공무원도 굉장히 포함된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돌봄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식 확장이 이제 필요한데요.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는 전 국가적 돌봄 일을 초래한다. 그래서 어떤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돌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돌봄적인 인권적인 돌봄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를 한다고 우리 국민을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염병도 예방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항상 제공이라는 부분들, 물질적, 경제적, 심리적 여러 가지 환경적 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공의 부분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적으로 지금 나온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럼 노동자만의 개인의 안전의 문제였겠습니까? 마스크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서비스의 내용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서비스에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나?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체계적으로 있었어야 된다. 그것들이 이제 인권적인, 소위 그냥 너무 쉽게 저희가 표현하자면 인권적인 돌봄 서비스다라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직무에 대한 분석, 이 직무들이 사실 이용자에 대한 어떤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가라는 굉장히 촘촘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직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 이렇게 만들어서 구체적인 서비스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의 인권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네요. 특히 의원 및 지자체장 으로 말씀을 드린대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돌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너무나 달라지는데, 만약 의원님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이 달라지면 예산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위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입법에 관여하는 고위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인권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깨알 같은 저희 업무를 얘기를 하면, 작년부터 저희 인권위는 사회서비스 노동인권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의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조금 더 확대하고 뭔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돌봄 문제가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노동자 보호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의 조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지엽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돌봄에 대한 가치와 준칙을 제정하고 공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호주에서 보면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헌장, 또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헌장,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장을 통해서 이제 존엄의 가치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실천을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거죠. 뭐 추가한다면 김혜진 연구위원님께서 지자체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돌봄 헌장, 이런 것들로 돌봄의 가치,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실천 역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규칙화하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헌장의 형식이 아니어도 사실 이것이 선언적으로 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어떤 그 존중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설치를 통해서 직접적인 그 예산의 근거,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주요하게 돌봄 노동자는 너무나 많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돌봄 노동자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형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자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권위가 그동안 비공식 부문의 가사 근로자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정도이고요.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는 2016년도에 권고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주요 쟁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입니다. 뭐 이제 노동인권적인 측면에서죠. 그래서 가사노동 노동자가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에 있다 보니 근로자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거고, 제가 그 관계법령 딱 한 가지 근로기준법에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명백하게 노동자성을 부정을 하고 있는 법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돌봄 노동이 사회화 시장화되어 가사 노동에 존재하는 노동자군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고, 현실 아닙니까? 존재하고 있고, 또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고,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직업 속에서든 노동시장 거래망 속에서 또 이루어지면서 노동 조건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최저임금법, 고용관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열악하죠.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그 차원에서 권고가 만들어졌고, 권고의 구체적인 이제 주문 내용들은 그 뒤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돌렸어야 되는데. 네, 여기 실태. 그다음 주문 내용들은 조금 이따 보실 수 있는데, 이미 20대 국회 입법에서 입법 시도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아까 그 발표 내용 속에 그 입법 그 동향들을 보여주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주된 내용은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 3자 관계로 구도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하고, 이러한 그 형태였는데, 지금도 올해 2020년도 작년이네요. 그 법안들도 마찬가지의 어떤 고용 그 관계를 토대로 해서 법안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을 또 낳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 권고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가사 근로자를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가사근로자법을 만드는데, 이 3자 구도의 방식, 3자 관련된 방식이 그렇다면 간접고용 방식이기 때문에 또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고용 구조로 인해서 가사근로 비용이 또 상승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입법에서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된 권고의 대상들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국회의장, 그다음에 을 대상으로 해서 권고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가시면 결정례를 찾아보시면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가 2012년도에 있었는데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왜요? 변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요. 그래서 주요 쟁점,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저임금, 포괄임금 제도 남용, 전체 수가 중 인건비 비율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근로시간, 인력 배치 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하고, 재가 요양보호사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노무 제공, 산업 안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노출되는 폭력들, 어떻습니까?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서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요약을 하면 노동자의 목소리를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현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장이라고 받아들이는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 시급한데 의회나 행정집행부에서는 그냥 한번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실태 파악할 때는 근로기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법제도가 없어서 보완할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를 이제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환경의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이미 있는 법률에 의해서도 규율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관계법령에 대해 의거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도 그 현장의 저도 어려움만을 목소리로 담아내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노무적인 어떤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로부터 얻게 된 하나의 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있구나. 그럼에도 안 지켜지다니. 먼저 여기서부터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이것들이 제도로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들, 우리 가사노동자라든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우리 돌봄 노동자를 처우를 개선한다라는 것들이 아이디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경기도는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서 그 처우를 낮게 하려는 어떤 시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일자리 안전자금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조금 지자체 내에서도 어떤 여력들, 의지만 있으면 임시 방편으로 이것들이 해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고 봅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장기요양지원센터가 하나의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한 위에서 설치된 기관인데 이 기관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토대로 그럼 우리 다른 돌봄 노동자를 위한 기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지만 노동 권리 보장이라든지 인식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조직일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에는 인식의 문제를 같이 하고 내 노동 조건이 어떠한가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동자의 노동권 인식 교육에 대한 지역 내 시설장들의 거센 반발이 있고요. 사실은 시설장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상 노동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접근되는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상담입니다. 상담. 근데 상담은 상담일 뿐 그 상담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노동간서와 업무 협력 체계를 마련하든지 뭐 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해서
현장에서 이 그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라는 현장에서 체득한 상담의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제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구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그 절차가 좀 촘촘하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지원센터가 사실은 역량 강화 중요한 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요한 어떤 역량이 되는 부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권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만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지원센터가 사실은 원래 가지고자 했었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만약 지원센터가 정말 역량을 강화하는 기구로서 쓰여진다라고 하면 관계기관과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인권 교육을 포함해서 그 역량을 그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의 어떤 거점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인성 교양 등 소프트웨어 교육, 안전 등 일부 직무 교육, 시설 뭐 활용, 마사지 정도만 이용하 이게 생각이기 때문에 제 의식의 활용대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지는 어떤 전문적이고 어떤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화된 어떤 그 교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만 터치하고 있어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요양 지원 센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장기 요양 요원들만 활용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을 뛰어난 돌봄 종사자를 위한 권리 구제라든지 정보 제공이란 노동자 간 소통 및 교류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확장, 이런 어떤 우리의 적극적인 생각은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제 그 부족한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토론이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이제 겨우 발제자님들과 이 토론자님들의 이 열정으로 인해서 좀 2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좌장의 직권으로 상호 토론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일단은 우리가 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유튜브에 올라온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받아서 제가 이분이 답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무 잘했나요? 아니면 너무 못했나요? 질문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유튜브에 네, 자 그럼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군요. 네, 질문이 없습니다. 워낙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분야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를 제외한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식을 요구받고 있기도 해서 질문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듣기가 참 어렵다면서요. 말하기는 쉽지만. 그래서 우리 5분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를 또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과 그 주제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았고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같은 그 의원들이 도민들이 준 표를 가지고 해야 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에 한계가 있다면 그 돌봄 노동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에 따라서는 가사 관리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청소 노동자, 그다음에 가사 간병 관리사 뿐만 아니라 우리 산후 돌봄 내지는 아이 돌봄 등의 생활보호사,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오지도 못한 가사 간병 아시죠? 대부분이 이제 그 타지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분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병인, 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크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았겠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이 어떻게 칭하든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낮은 인식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자,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조례안을 저희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과 더불어 이 토론 이후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모든 제도와 정책, 이것을 조례로 담아 나가고 또 예산으로 담아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좀 한계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중앙에서 제발 좀 통과돼서 시행되어지기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무관하게, 중앙의 법 제정과는 무관하게 경기도가 하면 누가 한다고요? 전국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과 정책과 조례라는 법으로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찾아 나가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 해주신 모든 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촬영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모든 직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